네, 저 오늘 2부 정광호 대표님 오셨습니다. 요즘 여의도에선 정광호보다는 빛광으로 불리시더라고요. 예. 여의도의 빛. 예. 그분이 오셨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참 저희가 이제 내일 모레 맞아요. 제가 또 오셔가지고 좋은 말씀을 하실 텐데 오늘 또 공교롭게도 이렇게 다 모였습니다. 맞아요. 저도 네, 토요일 날 세미나인데 예. 그러고 보니까 목요일에 우리가 다 모이더라고요. 예. 완전체가 뭐 모였죠. 예. 근데 사실 이제 방송에서 하기 힘든 이야기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예, 약간 좀 민감한 부분. 네. 뭐 크게 민감한 부분은 없기는 합니다. 그래요? 아, 다 말씀하셨나? 예. 아, 근데 저희가 이제 토요일 날, 저희 두 분 또 모시고, 제가 또 하나 또 기획을 해서, 또 많은 우리 2023년에 대한 전망, 그리고 이제 최용석 님도 이제, 또 준비를 많이 하셨는데, 많은 분들께서 좀 오셔서, 이건 좋은 얘기를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뭐 준비를 잘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저는 뭐 구루들이 투자 전략이라고 예. 해서 구루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에서 현재의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까 그런 얘기 조금 나눠볼 생각이고요. 네네. 뭐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보다도 사실은 구독자분들이나 투자자분들에게 최근 어떤 고민을 가지고 있는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저는 네, 최근 시장에서 어떤 부분이 고민이 되는지 예. 그리고 저희가 바라보는 관점과 아마 투자자분들이 바라본 관점에 좀 차이들이 있을 건데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게 있는지 그런 얘기 좀 들어보고 싶어서 네.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감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뭐 정광호 대표님 한번 또 저희 또 시장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시고 또 디테일한 부분은 저희 토요일에 또 다 풀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작년 12월, 아직도 기억합니다. 제가 뭐 한국 시장이 좀 괜찮을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지금 1월 달에 와서 혹시나 보셨던 그 뷰에서 뭔가 변화가 있을까? 그런 부분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네. 지금 시장 뭐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요? 뭐 사실 그 변화되는 부분은 전혀 없고요. 예. 그때하고 동일한데 음. 그러면은 시장 분위기가 왜 이렇게 바뀌게 되었느냐에 예. 대해 가지고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시장 분위기가 바뀐 게 작년 한 4분기에 크게 이렇게 한번 바뀌었다가 또 한 번 지금 올해 들어와서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땠냐 하면은 원래는 잭슨홀 연설에서부터 해서 엄청나게 파월이 매파적으로 변했었잖아요. 그렇게 갔었다가 그 다음에는 11월 FOMC 때 보니까는 굉장히 또 좀 비둘기적으로 변했다란 말이죠. 그리고 맞아요. 그 전부터 뭐 티밀하우스 기자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조금 힌트들이 또 보였었고 실제로 그래서 뭐 기준금리가 계속 올려나가고 있고 더 올리겠지만 네.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10월 하순에 이미 고점을 찍고 계속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금리가 그때부터 안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갑자기 12월 회의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또 매파적으로 변했었어요. 근데 그 결정적인 계기는 뭐냐 하면 12월에 FOMC를 앞두고서 고용 보고서가 나왔는데 거기서 시간당 평균 임금이 예상을 깨고서 올라가 버린.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내려오고 있는 줄 알았는데 다시금 상승을 해버리는 그런 이제 지표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연준에서도 이러다가는 진짜로 인플레이션이 이게 고착화가 되는 것 아니냐라는 겁이 좀 아마 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매파적인 발언들이 많았었고 뭐 그 외에도 다른 지역의 중앙은행들도 매파적인 데들이 있었죠. 그랬는데 이게 또 상황이 변화가 된 것이 1월 초에 월간 고용 보고서가 딱 나왔는데 네. 알고 보니까는 그때 그 내용은 우리가 그러니까 잘못은 아니죠.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속보치라서 조금 오류가 있었고 수정을 했어라고 해서 알고 보니 그렇게 올라간 게 아니라 쫙 내려가고 있던 걸로 다 수정이 됐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부터가 지금 본 게임이 지금 시작이 된 건데 제가 볼 때는 전부 다 사실상은 비둘기적인 발언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연준 쪽의 인사들이요. 네. 그리고 페드와치도 보시게 되면은 거의 뭐 100% 가까이 지금 25bp다 다음 인상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은 네. 멈출 수도 있지 않겠느냐. 봄이나 여름 정도에 이런 것까지도 나오게 된 계기 같아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막 매파였다가 비둘기파였다가 다시 매파였다가 그러니까 지금 비둘기파도 우리가 지금 이거 믿어도 될 건지 뭐 어떻게 믿어도 됩니까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는 좀 신뢰가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 그래요? 네, 사실 저는 이제
작년 이제 한 10월 정도 하순 정도부터에서는 예. 아 이건 좀 비둘기로 돌리고 싶어 하는구나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오. 그 사이에 지표들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했다면 예. 지금은 다른 데에서도 느껴지는 게 사실 그 뒤에 금리를 또 좀 많이 올렸어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정책이 아무래도 실물 경기에는 또 좀 긴축적인 효과를 지금 이미 충분히 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보게 되면 돈을 풀 때도 글로벌에 공조를 해서 좀 그런 공조가 되고 있는 모양새가 나타났었고 돈 풀 때도 그다음에 긴축을 할 때도 공조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보시게 되면은 뭐 가령 지금 간밤에 나왔었던 캐나다 중앙은행이 이제는 금리 인상 멈출 수 있는 거를 얘기를 해버리니까 맞아요. 원래 캐나다가 훨씬 더 매파적으로 100bp도 올리고 있었거든요. 여기. 예. 그리고 우리도 보시면은 한국은행 얼마 전에 제일 최근에 했었던 금통위 보시게 되면은 뭐 이제 한국식의 포워드 가이던스 뭐 점도표를 이제 찍어서 이번 신임 새로운 총재께서 이제 부임하신 이후로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Q&A 때 거기에서 다음에 금리를 올리지 않을지 3개월 동안에 그거는 반반이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동결이 반, 한 번 더 올리는 게 반 예. 이랬었으니까 다른 데들이 지금 뭐 이제 또 좀 비둘기적인 면들을 보이고 있는 걸 봐서는 연준도 충분히 그렇게 가지 않을까.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숫자들이 앞으로 제 생각에는 잘 나올 것 같아요. 아, 특히 숫자가. 예,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예. 정말로 생각보다 더 빠르게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오. 생각이 있어서 예. 그렇게 되면은 굳이 뭐 그렇게까지 뭐 5%도 안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이제 금리 경로를 생각을 합니다. 그 만약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캐나다 금리도 이제 더 이상 안 올리겠다라는 시사를 좀 했고 연준에서는 요번에 뭐 25bp가 좀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데 금리 인하라는 측에서 봤을 때는 그 시기가 언제 정도 될 거라고 좀 생각하세요? 뭐 만약에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지금 시장이 보고 있는 대로 예. 뭐 올해 4분기 정도 4분기. 예상이 근데 이게 이제 다른 거하고의 변수하고의 조합인데 예. 만약에 침체로 경제가 가지 않고 지나간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이제 많이 높았던 인플레가 확 떨어지는 건 쉬운데 네. 그렇다고 구조적으로 이게 또 옛날처럼 낮아질 거냐 하면은 그건 또 저희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예. 특히나 경제가 침체를 안 가고 침체를 비껴나가고 좀 뭐 열정적으로 살아있다라고 해버리면 그 뒤에 하반기에는 생각보다 물가는 안 떨어질 거거든요. 그러면은 뭐 금리는 못 내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인하를 할 것이다. 그 이제 인하가 되려면 네. 오히려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서는 그러면은 사실은 좀 침체 발을 담궈야지 인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히려 이 이제 제약적인 금리 레벨에서 유지를 해서 연말 끝까지 쭉 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경기가 좋은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안 내려도 되는 것이다. 그렇게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제가 1월 1일 날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은 이것도 여쭤보고 싶어요. 마이클 버리가 네. 물론 마이클 버리가 뭐 이제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시는 분이니까 그분이 1월 1일 날 너희들이 지금 이 금리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금리가 인하가 되고 물론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서 금리 인하가 될 건데 금리 인하가 되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것이다. 과거에 뭐 1970년대처럼 뭐 이런 얘기를 물론 이제 그때와 지금의 상황이 좀 다르겠지만 그런 말을 했어요. 마이클 버리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 번 이렇게 막 9%까지 CPI가 올라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이제 시계추 같은 것도 한번 땅 하면은 예. 폭은 줄어들지만 그래도 왔다 갔다 진폭은 크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렇죠. 안정되는데 시간이 걸리듯이 예. 이것도 결국은 한 번은 내려와도 또 무엇이 계기가 될진 모르겠지만은 사람들 머릿속에 인플레에 대한 그런 안 좋은 기억, 인플레 심리가 불씨는 남아 있는 상황에서 네. 뭔가 또 뭔가 일이 발생하게 되면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예. 그러면 얼마든지 올라가 버리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기에 불쏘시개 역할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금리 인하 같은 것들이 유동성을 어쨌든 더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는 것이다 보니까. 네. 근데 이제 70년대를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하는데 70년대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때 당시에 물가가 3차례 높아졌었어요. 초반, 중반, 후반 이렇게였는데 초반에는 수요 요인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돈을 네. 많이 풀고 뭐 전쟁도 있었고 베트남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복지 정책을 쓰면서 돈도 많이 풀었었고요. 네. 그랬었는데 두 번째로 70년대 중반에 올 때는 공급 요인이 같이 작용을 했었어요. 1차 올쇼크 왔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이제 물가 상승은 높았는데 그때는 2차 올 쇼크까지도 왔었습니다. 올 쇼크. 예. 예, 그러니까 공급하고 수요 요인 쪽이 똑같이 왔었고 여기에 심리 요인까지도 10년 내 3번이나 그렇게 오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건 너무 겁이 나는 것이 없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맞물렸기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것이 네. 뭐란 점도 좀 생각을 하시면은 네. 사실은 또 너무 그렇게까지 70년대를 보는 거는 예. 또 좀 과하지 않나라는 너무 생각도 과하다. 합니다. 마이클 버린 너무 과하다. 네, 그러려면은 정말 공급 충격이 예. 뭐 이번이 사실은 수요하고 공급 충격 같이 온 거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뭐 그 배도 못 잡고 난리였었잖아요. 네. 막 전면 봉쇄하면 생산이 맞아요. 안 되고. 근데 그와 같은 정도 수준의 또 공급망 충격이 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예. 그리고 대표님 최근에 투자분들 중에서 작년에 이제 워낙 변동성이 커지고 시장의 충격이 강했다 보니까 또 약간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과거의 패턴은 금리 인하 확인하면서 시장이 붕괴되는 패턴이 많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도 금리가 인하되면 시장에 또다시 2차 붕괴가 있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그게 시장의 붕괴가 이번에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만약 그게 아니라면 뭐 주식을 지금도 사도 된다고 생각하지, 그런 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 사실 이제 금리가 과거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금리 인상 사이클이라고 하거든요. 그 순환 주기가 한번 쭉 오고 나면은 보통은 어떠냐면 금리를 올려갈 때 주식이 잘 안 깨집니다. 왜냐하면은 연준 입장에서는 위기였으니까 금리를 팍 내렸을 것이고요. 겨우겨우 이제는 그 응급 환자가 조금 미음이라도 먹고 살아나려고 하는데 금리를 그보다도 더 올려버리면은 그러면은 환자가 다시 쓰러져 버릴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하인드 더 커브라 그래서 경기보다 조금 더 늦게, 그래서 환경이 내가 비록 금리는 올려 나가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는 성장 속도 대비로는 느린 속도로 올려서 그래서 완화적인 환경을 계속 제공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러다가 어느 순간 금리를 딱 못 올리는 순간이 오는 거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면 부러질 것 같다는 다 그런 죽을 것 느낌이 같다. 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이제 인상이 멈추게 되고, 그럼 그 다음에 내릴 때는 보통 어떨 때냐 하면은 경기가 이제 나빠지기 시작하니까 내리기 시작을 하고, 근데 역시나 또 통화 정책은 미치는 데에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데 시차가 존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알고 보면 그때는 조금 늦은 거죠. 내리기 시작을 하는데, 예. 근데 경제는 이미 엉망으로 막 가고 있어 버리면은 예. 그 다음부터는 막 정말 엄청난 속도로 금리를 내려가지고서 겨우 방어가 될 때까지는 뭐 주식시장이나 경제나 다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과거에 많았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인플레가 굉장히 높았을 때는 이게 조금 이제 우리가 그거랑 동일하게 봐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올려 나가던 요인 자체가 이것이 정말로 그 과거 같으면 경제가 안 좋은데 우리가 그 뒤에 뭐 좀 이렇게 올리냐 그런 게 아니라 여기는 엄청나게 높았던 인플레 요인까지도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금리를 올리는 데에는 인플레가 잡히면 사실 우리가 이만큼까지 올릴 필요는 없는데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러니까 그게 연준이 얘기하는 맨날 이제 양쪽에 리스크가 있다, 우리가 너무 올려서 경제를 혹시 망쳐버리면 어떡하냐, 그런 고민도 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까지 올려 나갔다가 인플레가 잡히네 하면은 그러면 이제는 인플레를 제외하고 이제 비로소 과거로 돌아가는 거죠. 경기만 놓고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금리 수준으로 가 있어야 될까라고 하면 그때부터는 몇 차례 내린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인플레가 없어지고 나서 네. 그 뒤에 옛날로 치면은 그 경제 대비해서 금리가 약간 비하인드 해가지고 갔었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 지점을 찾아가는 단계가 이제 그 다음 나타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금리를 이제 뭐 그렇게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인하하는 수준으로 만약에 가가지고서는 뭐 그게 그렇게까지 시장을 망가뜨릴 요인 정도는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럼 방금 이제 인플레이션 말씀하셨는데 지금 뭐 목표 인플레이션이 지금 2%대. 예. 근데 뭐 시장에서는 또 아니다. 뭐 3% 4%대를 목표치로 다 둬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고요. 네.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2%대가? 사실 이제 오늘 그 오면서 작가님께서 보내주신 요 질문지를 보고서 네. 요거 이제 토요일 날 얘기를 드려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 놨었다가 그럼 말씀 안 하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네.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중에 2.2%까지도 지금 찍히고 있잖아요. 그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지금 시장에서 참여자들이 예. 인플레가 생각보다 빨리 내려올 것 같아라고 하는 거에 어. 절대로 이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니고요. 예. 여러분들도 쉽게 이거를 한번 숫자를 조금만 대입을 해보시면은 예. 그건 토요일 날 하시면 되는 거죠? 예, 2%까지 아니면 2% 밑에까지도 내려갈 수가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오. 그 심지어는 작년만큼 높은 인플레가 예. 올해 상반기에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그렇게 높진 않아요. 6월까지는. 어. 그러니까 이게 배팅이 들어갈 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 그 정도 숫자라고 하면은 연준도 그렇게까지 금리를 공격적으로 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조금 궤도를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논리들이 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음. 그게 뭐 이제 다양한 인사들의 입을 통해 가지고서 봄이나 여름에 포즈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이어지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저 메타방님 제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 필살기는 토요일 날 써야 되니까 너무 민감한 질문 하지 말아주십시오. 네, 지금 약간 실수한 것 같아서. 농담입니다. 예, 실수한 것 같아요. 이제 아주 뻔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아니 저도 몰랐는데 대표님께서 아까부터 약간 신중하게 말씀하시는 게 토요일에 쓰려고 필살기 약간 아끼는 거 그러니까. 제가 눈치챘습니다. 아주 뻔한 얘기 좀 할까요? 챕하고 분석 끝났습니다. 네, 예상 가능한 질문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올해의 투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한국과 미국만 제가 또 비교해 보면 한국이 사실 미국보다는 더 잘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게 이제 작년 12월 달에 또 말씀하셨던 부분이어서 앞으로 그러니까 올해 2023년은 뭐 꼭 미국 증시가 아니더라도 그 외의 나라 뭐 한국이 될 수도 있고 중국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쪽이 오히려 훨씬 더 이제 흐름이 좋은 그런 어떤 시장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나요? 어떻게 보시나요? 어떤 투자의 키를 봤을 사실 때 일단 지금 1월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예. 격차가 꽤 많이 났어요. 예. 나긴 했지만은 그래도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실 과거에도 이 정도로 시장이 한번 안 좋고 뭐 경제가 망가진다 만다 이 정도 수준으로 왔다가 이제 만약에 저점을 찍고 회복을 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네. 그랬을 때는 이제 이런 국가들이 좋았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 민감한 산업을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그 뒤에는 기회를 얻었던 거죠. 반대로 그 전에는 더 많이 빠졌을 겁니다. 과거에도 그러니까 빠졌을 겁니다가 사실 그랬었어요. 빠졌었어요. 더 많이. 네. 거기에 추가로 하나가 더 모멘텀이 지금 붙고 있는 거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은 이래나 저래나 이제 긴축의 강도가 낮아진다는 거지 돈을 풀겠다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중국은 돈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너무나도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바로 옆에 있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주변부에 있는 또 산업이 좀 연결되어 있는 국가들은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수혜를 입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그렇게 이어지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를 보게 되면 글로벌 매니저들이 너무 많이 비워뒀어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기억해 보시면은 작년에 시진핑 3년임 얘기 나올 때 많이 팔았었고 그 전부터 팔았었죠. 그 다음에 한국도 보시면은 작년까지 해서 3년 연속으로 순매도를 많이 했었거든요. 이게 그 금융위기 이후 최초였어요. 금융위기 때가 2006년, 7년, 8년, 3년 연속 순매도를 했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을 2009년, 10년도에 채워버렸거든요. 다시. 근데 이번에도 보시게 되면 20년, 21년, 22년도에 매도 나와서 거의 코스피에서 외국인 비중이 역사상 최저 수준으로 내려갑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비워둬서 사는 것도 있어요 지금. 그런 점들이 이제 다 버무려지다 보니까는 막 외국인들이 하루에 뭐 7천억도 사고 8천억도 사고 마치 뭐 안달난 사람들처럼 지금 네네. 사고 있는데 근데 그렇게 사봤자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시장 규모가 2천조라고 하면 20조 사야지 1%포인트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팔았어요 진짜로. 그래서 채우려면은 네. 연간으로는 생각보다는 큰 규모를 사야지 채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도 그래서 수급 요인은 외국인은 올해 계속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채울 수 있는 그 위에 어떤 공간이 더 많이 남아 있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이게 너무 많이 팔아놔서 그래요. 그럼 제가 좀 궁금한 게 뭐냐면 그럼 외국인이 만약에 한국 시장으로 들어왔다. 그럼 지금의 요 정도의 어떤 거래량과 아니면 이 수급을 봤을 때 과거와 좀 비교해 보면 이게 뭐 정말 바닥을 다지고 올라가는 정도의 양이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아직 한참 멀었다. 더 들어와야 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실은 이제 언제부터 시작이었냐면은 작년 9월 말부터였었고 네.
그 다음에 11월까지 잘 사다가 12월에 팔았었죠. 예. 그러고 다시 1월에 사는 건데 이걸 다 합쳐봤자 사실 팔았던 물량에 대비해 가지고선 많이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만약에 이제 과거처럼 좀 많이 팔고 나서 어느 정도 다시 채워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면은 뭐 연중 내내 음. 조금 이제 매수가 들어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예를 들면은 지금이 정말 괜찮은 위치다 하면은 대거 이렇게 들어올 텐데 지금 만약 들어오고 있는 그 양을 봤을 때는 아직은 그냥 뭐랄까요 막 약간 뭐 어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한국 시장이 정말 지금 싸서 지금 가서 하면은 수익률이 좀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들어오는 이 양 자체가 그냥 뭐랄까 이렇게 확 액션 취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만 사서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수급일 수도 있고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제일 좋은 거는 예. 수익을 잘 내려면은 바닥에서 화끈하게 질러서 사면은 제일 많이 먹잖아요. 근데 예. 사실 기관 투자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 기관 투자자가 정말로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000원 하는 주식이 5,000원까지 빠질 걸로 예상이 되면 네. 빠지고 있는 동안에 사고요. 뭐 7,000원 깨지면은 사야 되겠죠. 5,000원 바닥으로 본다 그러면 그러고 바닥에서 다시 오르고 있을 때도 계속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물량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외국 쪽에서도 자산 배분할 때 큰 데들, 예를 들어 우리도 기금성 자금 같은 경우에 뭐 이제 다른 나라 어디를 미국 쪽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라고 하면 그 비중 늘리기로 한 거가 하루 만에 늘리는 게 아니라 뭐 6개월, 1년 계획을 가지고 늘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꾸준히 n분의 1로 해서 들어오게 되겠죠. 음.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은 외국 쪽에서도 리테일 자금을 받아서 하는 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테일 자금은 또 특징 자체가 들어올 때 꾸준히 들어오고 나갈 땐 꾸준히 나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오면 또 하는 게 있을 것이고 네. 그리고 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가령 예를 들어 한 종목 매매를 할 때 한 종목의 그 거래량의 몇 % 이상은 관여를 못하도록 내부 통제가 마련되어 있는 특히나 큰 기관들은 그런 게 많거든요. 그러면은 사고 싶어도 예를 들어 내가 오늘 이거 100만 주 거래되면 90만 주 내가 하겠어 이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자체도 제한들이 걸려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팔 땐 3년 연속 팔고 살 땐 2년 연속 사고 뭐 이런 식의 그림들이 나오게 되죠. 네. 알겠습니다. 막 앞서서 제가 뭐 거래에 대해서 좀 얘기했지만 그러면 전체적인 저희 미국 시장이나 저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을 좀 봤을 때 혹시 바닥에서 이제는 강세장으로 올라간다라는 어떤 저희 대표님 보시는 시그널 어떤 시그널을 주로 많이 보세요? 사실 이제 그 국면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네. 정말로 이게 역시적에서 금융으로 넘어가는 이 장세는 사실 부정론이 굉장히 대세를 이룹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뭐랄까요 힌트라든지 이런 걸 찾아서 이야기 드리는 거는 사실은 좀 이렇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와닿지 않으시고 여기에서 완전히 넘어가서 실적 장세가 되면은 사실 거기서 들어와도 수익이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적 장세를 만들어내는 요인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은 재고 사이클이 돌게 돼요. 재고. 예, 그러니까 지금은 과잉 재고인데 재고가 좀 적정해지고 갑자기 어디에서는 어떤 분야에서는 재고를 알고 봤더니 너무 이제 적어가지고서 쌓아야 된다. 뭐 리스토킹 수요가 있다. 네. 뭐 이런 식의 표현들 쓰잖아요. 강세장 들어가기 시작할 때 그런 게 나오게 되면 그게 전형적으로 실적 장세 딱 들어갈 때거든요. 그래서 재고 측면을 좀 유심히 보시기를. 네, 그래서 재고 쪽에서 뭐 유의미하게 네.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진짜로 이게 장이 조금 생명력이 짧은 게 아니라 예. 생각보다 길 수도 있다. 네, 그렇게로 볼 수 있는 네.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그 작년 연말 혹은 올해 연초부터 일관되게 대표님께서 시장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약간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면들이 좀 반영되기 시작할 것 같다는 표를 먼저 좀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사실 올해의 색깔이 대표님이 봤던 시장표와 잘 일치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거든요. 그러면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시장 전체로 보더라도 결국 이제 그러면 투자를 해야 될 것인데 어느 쪽에서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대표님께서 바라보시기에 지금 내가 바라보기에 좀 매력적으로 보이는 섹터는 어느 쪽이다 정도의 가이드 정도 부탁드려도 될까요? 미국이나 국내가 됐든. 네네. 일단은 딱 이제 그 이제 기본적인 부분을 하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매크로라는 거를 보는 이유 자체가 이 매크로를 다들 이렇게까지 많이 볼 필요가 없거든요. 요즘 진짜 과잉이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연준을 많이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굳이 그래도 이거를 좀 집중해야 될 때는 정말로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오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우리가 뭐 사람 마음이 요거를 한번 잘 피하고 싶다라는 마음은 들잖아요. 아무리 바텀업을 보는 사람이라도. 그래서 그렇다라면 오케이, 이해를 해요. 근데 만약에 뭐 생각이 다 다르실 수가 있는데, 의견이 만약에 가지고 계시는 의견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좀 비슷하시다라고 하면, 그러면은 하방은 제한적인 거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는 증시가 좋아진다라는 거니까, 그때는 본인이 가장 자신 있는 섹터하고 종목을 탐구를 해서 사시는 게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각자의 능력 범위 내에서 고르라.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뭐 매니저라고 다 잘 알겠어요. 뭐 본인이 이제 근무하시는 예를 들어 산업 분야가 있는데, 거기에서 보시기에는 와, 이거는 정말 미래 유망한데 이거를 어떤 기업이 정말 잘하고 있고 대비도 잘 돼 있더라. 그런 거는 여의도에 있는 애널리스트 아니면 펀드 매니저보다 훨씬 더 빨리 아시고 잘 아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을 잘 살려서 하시는 것이 지금부터는 먹히는 소위 전략이 된다는 거죠. 작년 생각해 보시면은요, 아무리 종목을 잘 골라도 그냥 증시가 빠지면 다 같이 빠지거든요. 이유도 별로 없어요. 그냥 금리를 올린다더라, 파월이 매파적이었대 해버리면 아무리 실적이 잘 나오고 뭔가에 개발해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그게 워킹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게, 저는 뭐 이제 AI나 로봇 자체가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사야 된다, 팔아야 된다, 고평가다, 저평가다, 이걸 떠나가지고서 뭔가 이슈가 나왔는데 시장이 격렬하게 지금 반응해주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호재가 나왔는데 조 단위의 기업, 그러니까 시총을 가진 기업들이 이제는 상한가를 가준다 라는 것 자체는 투심은 많이 돌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지금부터는 좋은 걸 찾으면은 예. 그거는 좋은 소식이 나올 때 좋게 반응할 것이다 예. 라는 시장 분위기를 알려주는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전혀 모르는데 따라가실 필요는 전혀 없고, 네. 본인이 잘 아시는 분야를 일단 하셔야 된다. 이게 첫째이고요. 근데 이제 그 좀 더 이제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네. 결국에는 한국의 경우에는 이렇게 자금이 들어오고 또 바닥을 다지는 요인 자체가 한국이 경기 민감주가 많아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실은 이럴 때는 경기 민감 대표주들이 그 사실은 퍼포먼스를 잘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뭐 반도체 쪽에서, 화학 쪽에서, 철강 쪽에서, 뭐 조선 쪽에서 이렇게 중무장대 산업들이 있잖아요. 경기에 아주 민감하게 움직이는 곳에서 뭐 최고의 기업들, 그런 기업들은 위기가 지나고 나면 오히려 돈을 더 잘 벌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이제 그 쪽을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어떨까. 그리고 또 지금 중국도 돈을 많이 푼다고 하니까. 예. 그리고 아무래도 또 외국인 자금이 들어올 때는 개별주보다는 대형주 위주로 매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대형주의 수급이 생각보다도 예. 더 좀 탄탄할 수 있다라는 예. 점도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또 하나 한다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저는 어제는 금융장세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융장세가 그때그때마다 주인공들이 약간씩은 달라지는데 항상 그 금융장세에서 주인공을 차지하는 섹터가 하나 있기는 해요. 네. 금융주기는 합니다. 네. 금융주. 예. 사실 금융주는 금융장세에서 시세를 못 내면 예. 그 장세 전체에서 기회가 없습니다, 보통. 네. 그리고 예. 말씀하세요. 그리고 전 방금 전에 약간 더 이어가고 싶은 게 저는 구독자분들과 사실 투자에 대한 이해를 좀 높이기 위해서 중요한 게 바텀업과 그리고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매크로를 어느 정도 봐야 되는가에 관한 부분들이 최근에 좀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저도 2022년도에 제가 적응이 잘 안 됐던 게, 너무나 많은 투자자분들, 또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뭐 CPI, PPI, 뭐 PC 모든 매크로 지표에 매우 민감도를 보이면서 투자 의사 결정하신 게 저에게는 굉장히 좀 낯설게 느껴졌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면 2020년도에 매크로를 깊게 보면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더 많은 방송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2022년도 이전에 그 현역 시절의 그 펀드 매니저실로 본다면 투자 플레이 스타일이 뭐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바텀업과 뭐 탑다운을 100%라고 보면 뭐 바텀업 한 70%에 탑다운 한 30% 이 정도 비율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바텀업, 그러니까 기업 분석과 매크로를 어느 정도 비중으로 의사결정에 반영하셨나요? 그게 궁금합니다. 네, 네. 제 소개란에 이제 전 펀드 매니저로만 나와서 그런데 제 전 직장이 이제 가치 투자는 한국투자 밸류자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원래 바텀업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네. 저 입장에서는 기회였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때 당시에 금융 담당을 했었어요, 회사에서. 근데 금융 담당자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금리 공부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때는 사실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했었는데 근데 금리 쪽 관련된 공부를 많이 하게 되었었던 것 같아요. 비자발 쪽으로 해야 되니까 롤을 맡았으니까 예. 했어야 됐고 그러다 보니 뭐 저는 이제 경제학과도 아닙니다.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원래는 그런 쪽에 지식도 참 일천했었는데 근데 벤 버냉키 때부터 해가지고서 제닛 앨런이나 아니면 제롬 파월까지 연준도 이게 연준이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금통위는 이렇게 봐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 배우게 됐죠. 그러면서 사실 뭐 여러 가지들의 사이클이 있을 거잖아요. 뭐 시장이 나빠질 때의 그런 모습은 딱 한 가지로 정의는 안 되잖아요. 뭐 갑자기 코로나 같은 게 터져가지고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번처럼 인플레가 높게 와서 긴축을 강하게 하다 보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좋은 장이. 근데 이것 자체가 금리를 공부한 사람들한테는 꽤나 유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보려고 봤던 건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물 만난 물고기가 되셨네요. 그때는 지금 어쨌든 최근에. 그래서 회사에 굉장히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 많이 이제 공부를 시켜주셔가지고서 네 그래서 이제 물가도 많이 보게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물가 근데 공부를 하려면 물가의 선행 데이터 이런 것들도 봐야 됐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봤더니 이게 심상치 않게 올라갈 것 같은데 연준이 저렇게 해가지고선 사고를 크게 칠 것 같다는 게 그때 이제 들었던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는 조심해야 되겠다. 이건 잘못하면 금리가 우리 생각하는 이상으로 올려서 잡아야 될 수도 있겠다. 는 거였고 반대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할 때는 다 내려오고 있는데 선행 데이터들이 연준이 굳이 저기서 더 이상 매파성을 저렇게까지 보일 필요는 없을 텐데 그리고 제가 봤던 그 한 10년 넘는 시간 동안의 연준이라는 곳은 생각보다 손바닥 뒤집듯이 잘 바꾸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까지 저기가 철두철미하게 딱 완고하게 하나만 딱 지키시는 그런 기계를 가진 분들은 아닌데 낯설다라는 생각을 했었죠. 사실 8월이나 이럴 때는요. 그래서 저것이 이제 그 정도로까지의 매파성은 아닐 것이다라는 생각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기본은 이제 저는 뭐 그냥 기업 보는 건데 어쩌다 보니 이게 보게 되었다. 그게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질문을 좀 더 단순화시켜서 한번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과거에 대략 15년 정도의 시장 참여 기간 중에서 2022년도만큼 매크로를 의사결정에 많이 반영했던 시기가 과거 15년에 다른 시기도 있었습니까? 매니저님 본인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매크로를 그때 당시에 뭐 일부 본 것도 있지만은 시장의 분위기라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걸 얘기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시기는 말씀드리면 2016년이었어요. 제가 이제 2015년이 어땠냐면은 중국이 망한다는 얘기 많이 할 때였거든요. 그때가 그림자 금융이나 그때도 부동산 터진다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16년 초까지가 증시가 굉장히 나빴습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이제 반등을 쫙 했었고. 근데 2015년에 중국 버블임이 있긴 했었죠. 상해도 가지고 5,100포인트까지 갔던 시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련주면 다 오르고 삼성 LNS가 없으면 펀드 매니저가 아웃퍼폼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막 아모레가 400만 원 넘어가게 되는 시기였고 중국에 게임 낸다 그러면 난리 나고. 차이나 플레이였죠. 그때가. 그런 시기였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한미약품이나 이런 데서 라이센스 아웃 나오면서 또 난리가 났었던 그런 시기였었습니다. 근데 그 열기가 꺼지고 그 다음이 완전히 대형주 장세가 한국에선 펼쳐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그 삼성전자를 담으니까 판매사에 다 불려갔었어요, 실제로. 그러면서 다 말씀을 이제 너무 친절하신 거죠. 왜냐하면 아직 매니저님이 어려서 모르는 것 같은데 지금 그런 거 사시면 안 된다. 그거 가지고 있는 데도 없다. 진짜로?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은 오래 못 하신다. 2016년도의 풍경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초에. 그래요? 그랬었고 그 다음에 뭐 어디라고 얘기는 못 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아주 굴지의 기업입니다. 그 굴지의 기업이 이제 그 기업체들이 그 운용사들하고 미팅을 할 때 그런 것들도 한번 물어봐요. 뭐 우리가 뭐 지금 정도 가격이면 자사주 사기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도 한 번씩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가격과 충분히 싸다고 생각한 가격과 시장에서 실제로 플레이하는 매니저들이 생각하는 가격 어느 정도인지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어떤 회사예요. 굴지의 기업인데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사면 될 것 같았거든요. 그 가격이면 괜찮다고 생각을 했는데 안 사시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거기서 3배 높은 가격에 사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그때 느꼈던 게 내부자도 상황이 좀 안 좋으면 오히려 더 비관적으로 가가지고서 결정이 흐려질 수도 있다는. 투자 책에 보면은 자사주 산다 그러면 와 강력한 바이 시그널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내부에서 그 결정이 내려지기까지는
그 회사 본인들도? 내에서도 겁이 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이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대로 아니 저 정도로까지 겁을 먹고 있으면 예. 그러면은 세상에서 이보다 더 부정적으로 가기는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분위기가. 역으로. 예. 근데 이제 거기에 바탕이 되는 거는 실은 이제 그 밸류에이션을 다 하는 건데 저는 시작하고 얼마 안 돼 가지고서 주식을 그때 그 저기 금융위기가 터졌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대학교에서 투자 동아리를 했었을 텐데 네. 그때는 이제 매주 이제 학생이니까는 보고서를 써서 발표를 하는 거였거든요. 네. 목표 주가 해가지고. 근데 주가 지수가 10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니까 아무거나 해도 타겟 프라이스가 2배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단을 많이 맞았었어요, 선배님들한테. 왜요? 넌 너무 긍정적으로 지금 가정을 놓고 있다. 어. 아니 이게 2배 이상씩 주가가 오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근데 890인데 2배 나오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잖아요. 예.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절대 가치 평가를 하면 그렇게 나왔었어요. 근데 상대 가치 평가를 하면 그러니까 PER이나 PBR을 하면 그렇게 안 나오죠. 피어도 다 싸져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일단 절대 가치 평가를 기준으로 보면 많이 내렸을 때에는 이거를 이제 장기간으로 쫙 뿌려보면 그러면은 지금의 뭐 경기가 좀 좋고 좀 나쁘고는 없어지고 장기간으로 그게 다 녹아져 가지고서 그 이제 가치 평가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예. 그렇게 했었을 때에 내가 좀 보수적으로 숫자를 넣었는데도 안전 마진이 충분히 나올 정도의 가격이다 하면 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16년 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있으면 사실은 별로 겁은 안 나죠. 이거는 뭐 버티기만 하면 되는데 예.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고 사실은 최근에도 좀 그렇게 비슷하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너무나도 부정적인 게 많고. 그러니까 저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셀사이드에서 기본 가정 자체가 내년에는 주식이 빠진다로 기본 가정이 막 11월, 12월에 나오는 걸 보면서 네. 평균적으로 그런 건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와, 이 정도로까지도 사람들이 곰으로 몰려갈 수가 있구나라는 공포에 생각을 실려서. 예, 좀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슷한 분위기만 봐서는 15년 말 16년 초가 좀 비슷하다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네. 일단 아까 전 그 대표님 에피소드의 그 결론을 말씀드리면 2016년도에 삼성전자를 사서 여기저기 불려다녔는데 결국 2017년에 삼성전자 주가가 완전 레벨업했죠. 2016, 2017, 2017년 삼성전자 주가가 엄청난 랠리였거든요. 예. 네, 그때 완전히 그 미국의 빅테크들이 데이터 센터를 증설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이었죠. 초호황. 네, 삼성전자가 기존의 박스권 10년 박스권을 처음 뚫던 게 2017년이니까 그때 그러면 완전 여의도에서는 핫했겠네요. 제가 이제 펀드를 맡았던 게 2015년이었었거든요. 네. 그러고서 그냥 몰라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네. 예. 몰라서 네. 더 과감했다. 몰라서 했던 것 같아요. 안 네. 그랬으면은 지금처럼 이제 많이 이렇게 이제 여러 이제 그 고난을 겪고 아픔을 겪고 이렇게 깎여 나갔었으면 네. 대표님도 안 아픔이 그러지 있으셨습니까? 아니. 투자하면서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누구나 다 아픔이 있다는 거죠. 아니 근데 네. 지금 시간이 뭐 야식이라 하나 시켜드릴까요? 어떻게? 시간 많이 흘러갔네요. 시간이 진짜 3시간 더 뭐 들겠어요. 토요일 날 하실 거 다 말씀하신 건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재밌네요. 근데 재밌다. 네, 대표님하고 얘기 나누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끝이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네, 제가 사실 대표님하고 사석에서 가끔 식사할 때가 있는데 네. 정말 저희 투자 이야기 시장 얘기하면 4시간 5시간 정말 그냥 지나갑니다. 1차에서 4시간 지나가요. 진짜. 그러니까. 네. 2차 3차 갈 것도 없이 1차에 예. 4시간 5시간 투자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말하면 끝이 없어요. 저는 사실은 뭐 나중에 뭐 많은 분들 혹시나 좀 이게 저희 또 자리에 오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그러니까 정말 여기 업계에 계신 분들은 너무너무 뛰어나시겠지만 그 투자의 어떤 기준을 삼기가 내가 어떤 기준을 삼는 게 나한테 맞을까 이런 거에 대한 궁금증이 좀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정말 중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진짜 트렌드에 맞춰서 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그런 것도 많이 이제 경험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은 좋은 얘기 해주시면은 네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잘 들으셨죠? 예.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또 10시 20분을 넘어갔습니다. 예. 뭐 어떻게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네, 마무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 보내드려야 됩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토요일 날, 또 2시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저희 정광우 대표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틀 뒤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토요일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저희 정광 대표님하고 시장 리뷰 한번 해봤고요. 뭐 전반적인 톤 자체가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시장이 약간 올라오다 보니까 긍정론자가 다소 많아졌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 아마 정광 대표하고 저희 글로벌 지켜본 분들 아시겠지만 시장이 가장 공포에 있는 국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낙관론에 대한 얘기를 가장 먼저 또 용기 있게 내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은 같이 체크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잠시 전화 한 말씀 듣고 와서 이어서 3부 박정훈 팀장님과 개장 시황 브리핑 이어가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자 여러분, 바로 지금 더 늦기 전에 준비하셔야 됩니다. 1분 1초가 아까운 지금.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시작해야 하는 지금.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인터넷부터 자동차, 바이오까지 2022년에 놓쳤던 투자 흐름을 한 번에 따라잡고 2023년의 기회를 이번엔 절대 놓치지 마세요. 3프로TV 2023 베스트 투자 전략.